안녕하세요.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만나뵐 수 있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의학계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먼저 평생을 모범생으로 살아오셨던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 루틴에서 벗어났던 지난 몇 주가 일탈이 아닌 인생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시간이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제자들이 젊은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동안 오랜만에 전공의 생활을 다시 하신 우리 과장님들, 부장님에게 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밖에서 보는 의사의 모습은 국민들에게 넓게 동의를 얻어내기 힘든 면도 있어서 매우 안타까웠는데요. 원래 오늘은 지난 1학기에 이어서 미세수술의 역사를 마무리하는 강의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강의안을 준비하면서 저도 여러분이 지난주에 느꼈던 무기력함과 답답함을 그대로 느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강의 준비인데도 진도가 나가지 않는 게 느껴서 과장님이 연락을 드려서 주제를 조금 바꿔봤습니다. 함께나 있다는 자들이 청와대에서, 국회에서 소크라테스의 이름을 입에 담고 저작거리에는 졸지에 고대 그리스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피타고라스, 소크라테스까지 소환되는 웃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고요. 도대체 히포크라테스는 왜 의사들이 무슨 일만 있으면 불려 나와야 하는지, 저 사람들은 왜 히포크라테스의 이름을 딴 선서를 들먹이며 의사를 욕하는지, 과연 그럴 만한 자격은 있는지, 그럴 만한 근거는 있는 문서인지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일 것 같아서 부랴부랴 준비를 해봤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저희 발표에 답은 없습니다. 단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소크라테스도 모르고 소크라테스도 피타고라스도 구별 못하는 사람들이 던지는 마음의 돌멩이로부터 여러분들이 조금은 편안해지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20년도 더 전에 제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보겠는데요. 제가 졸업한 학교는 다른 의과대학과 마찬가지로 졸업식 날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 모시고 히포크라테스 선서식을 했습니다. 졸업식 며칠 전에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복사한 종이를 나눠주더라고요. 한두 번 읽고 오라고요. 그 종이를 받아든 저는 고민에 빠졌는데요. 며칠간의 생각 끝에 졸업식 전날 밤에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 히포크라테스 선서식에는 참가하지 않겠다고요. 그 선서에 써있는 내용은 도저히 지킬 수도 없고 지키라고 해서도 안 될 것 같은 내용인데 이런 것에는 선서를 안 하는 것이 앞으로 평생 제가 의사를 하는데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가 이유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긴 시간 의대생을 뒷바라지 해주신 부모님께 졸업식 전날 드릴 말씀은 아닌 듯 싶지만 어찌되었던 긴 설득 끝에 저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식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졸업 후에도 의대 행정실에서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적힌 패를 받아가라는 연락이 몇 번이나 왔었던 것을 보면 지금도 의과대학 졸업식에서 히포크라테스 선서식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서운한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아들의 엉뚱한 주장에 귀 기울여 주신 부모님에게 20년도 훨씬 더 지났지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사들에게 불만이 있을 때 사람들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들먹이는 것은 요즘에만 있는 일이 아닌지라 졸업 후 힘든 수련 기간 동안에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도움이 되는 몇몇 순간이 있었습니다. 응급실에서 병동에서 히포크라테스 선서 어쩌고 덤비는 환자나 보호자에게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날까봐 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안 했어. 그러니까 난 히포크라테스 선서 같은 것은 안 한 의사요. 같은 강력한 드립을 신할 수도 있었습니다. 꼭 이런 류의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어서 칼을 쓰지 않겠다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양을 잘라내거나 화상 흉터를 제거하면서도 내가 칼을 써도 되나? 같은 고민 따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지 않았던 저를 얼마나 속으로 칭찬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나고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거부했던 그 학생은 이제 4년차 전공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의과대학에 졸업하던 10년 전과 마찬가지로 말도 안 되는 선서를 지킬 생각이 전혀 없었지만 이제는 전문이라는 의사의 삶의 하나의 매듭을 짓는 마당에 의학의 아버지라는 히포크라테스는 꼭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전문의 시험을 준비한다는 민영하에 뒷방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었습니다. 4년차 전공의들이 1에서 열애를 하는 제도였는데요. 3년차 치프에게 환자를 인계하고 뒷방으로 물러나던 그날 밤 11시 30분 인천공항에서 이스탄불을 거쳐 그리스 아테네로 가는 터키 항공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히포크라테스를 만나보기 위해서요. 히포크라테스는 그리스 사람이지만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에서 히포크라테스의 고향인 코스 섬으로 가기까지는 서울에서 아테네에서 올 때까지 걸린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테네에서 육로로 히포크라테스가 개원해 있었던 테살리아를 다녀온 후에 페리로 1박 2일을 가서 크레타 섬에 도착을 하고 크레타 섬에서 밤 비행기로 로도스 섬으로 간 다음에
로도스 섬에서 다시 작은 배를 타고 드디어 히포크라테스의 고향인 코스 섬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히포크라테스의 고향인 코스 섬, 선서와 전집이 완성되어진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히포크라테스가 개원이로 살다 생을 마친 테살리아, 그리고 히포크라테스의 후계자이자 고대 그리스 의학을 집대성한 갈레노스의 고향인 터키 페르가몬을 차례로 방문하는 저에게는 성지순례이자 전문의가 되기 전 신성한 통과 의례 같은 여행이었습니다. 긴 여행 끝에 돌아와서 전문의 시험은 비록 벼락치기로 준비했지만 히포크라테스가 도왔는지 무사히 전문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10년의 세월이 지나서 이제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거부하던 그 의과대학교 학생은 50을 바라보는 히포크라테스가 평생 고치지 못했다는 탈모를 걱정하는 나이가 되어서 버렸습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거부하던 아들을 바라보시던 그때의 부모님의 나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10년 전 뒷방으로 불러던 날 비행기에 올랐던 날이 8월 31일이니 코스섬에 도착한 것은 9월 초 어느 날 지금쯤일 것 같습니다. 10년 전 저의 히포크라테스를 만나기 위해 오른 야간 비행기가 저의 일탈이자 낭만이었다면 10년 후에 전공의 선생님들의 일탈은 길바닥에 앉은 집회라는 점에서 더 나은 의료 환경을 만들지 못한 선배 전문의로서 씁쓸한 마음과 미안한 마음이 교차합니다. 이 원고를 준비하는 어제도 히포크라테스를 검색하면 선서를 지키라는 등의 기고문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 도대체 어떤 히포크라테스가 들어있는지 저는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신화를 걷어내고 역사 속에 있는 닥터 히포크라테스를 만나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소제목은 히포크라테스 신화에서 역사라고 정해봤습니다. 사람들의 머릿속에 잘못된 신화로 존재하는 히포크라테스의 역사적 모습을 살펴보고 과연 그 저작인 히포크라테스의 전집은 어떤 책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어떤 것인지 순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히포크라테스는 기원전 5세기부터 4세기에 살았던 고대 그리스 사람입니다. 2020년 서울의 우리와는 2500년의 시간과 8000km의 간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고대 그리스 하면 어떤 것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는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분이나 이런 분을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영화 300의 역사적 배경은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싸운 페르시아 전쟁입니다. 왕 중의 왕이라는 당시 기준으로는 정말 관대한 왕이었던 페르시아의 왕 크세르크세스가 이끄는 대군을 철저한 비민주적 계급 사회였던 스파르타군이 막아낸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만든 영화가 300입니다. 페르시아의 왕 크세르크세스는 아버지 다리우스가 일으킨 1차 페르시아 전쟁의 마라톤에서의 패배를 수력하기 위해 테살리아의 대군을 진주시킵니다. 빨간색 동그라미가 보이시는지요? 이곳이 테살리아입니다. 이곳에 대군을 집결시킨 후에 육로와 해로로 동시에 남하를 해서 테베와 아테네, 코린트, 스파르타 등의 도시국가를 정벌하려는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페르시아군이 남하하기 위해서 꼭 지나야 하는 좁은 통로가 그 유명한 테르모필라이이고 이곳에서 레오니다스 왕이 이끄는 스파르타군에 의해 3일간 발목이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바다로 내려오던 페르시아군은 아테네의 이순신 테미스토클레스에게 살라미스 해전에서 대패하면서 페르시아 전쟁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지루한 전쟁 이야기를 한 것은 이 테살리아 지방이 히포크라테스 가문이 대대로 의협에 종사했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테살리아인은 아티카의 그리스인이 야만인이라는 뜻으로 바르바로이라고 불렀던 마케도니아보다는 덜 무시하지만 그래도 방어선 밖으로 인식되던 곳,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대군의 집결지가 되는 삶이 녹록치 않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대로 테살리아에서 개원이로 살아가던 히포크라테스 가문은 페르시아 전쟁을 피해서 코스섬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전쟁에서 이긴 그리스 도시국가는 그 문화적, 경제적 융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화려함도 잠시 그리스의 패권을 놓고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싸우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치르게 되지요. 바로 이 그리스 도시국가 문명의 최전성기와 이후 전쟁의 시대에 오늘의 주인공 히포크라테스가 살았습니다. 정확한 생물 연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페르시아 전쟁 직후인 기원전 460년에 태어나 기원전 337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정확히 같은 시대를 살았고 알렉산드로스가 태어나기 직전이었으며 아리스토텔레스가 청년이었을 때입니다. 아테네 민주정치의 꽃을 피운 페리클레스의 시대였고 문학의 소포클레스의 시대였으며 역사학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헤로도투스와 동시대를 살아갔습니다. 그야말로 문사철이 만개하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인간의 지성을 찬양하던 위대한 시대를 살아갈 의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위대한 인간 내면의 발견의 시대에 사람이 아프면 어떻게 치료를 받았을까요?
이성에 대한 발견이 있었다는 것은 공부한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평범한 사람들은 아프면 신전을 찾아갔습니다. 신전의학이라고 불리던 시절입니다. 이 시대의 질병은 신의 뜻이었습니다. 신의 분노일 수도 있고 신의 의지의 전달일 수도 있습니다. 치료를 하려면 신의 분노를 풀어야 하겠지요. 의학의 신인 아스클레피온에게 기도를 하거나 신전에서 꿈을 꾸어서 꿈의 내용을 듣는 치료법을 듣게 하는 것이 의사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성스러운 개에게 상처를 핥게 하거나 신성한 뱀을 신전에 풀어 키우곤 했습니다. 사제와 의사의 정확한 구별이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서론이 매우 길었는데요. 이제 히포크라테스를 만나볼 준비가 다 된 것 같습니다. 히포크라테스로 대결되던 히포크라테스 학파의 업적을 찾아가는 일은 인류가 맞이한 최초의 지성의 시대에 의학은 어떻게 발전했나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히포크라테스의 삶을, 사상을, 업적을 추적하는 일은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힙니다. 히포크라테스는 몇몇 흉상을 빼고는 고고학적 유물이 없습니다. 동시대의 기록도 없고요. 학자들이 히포크라테스의 삶을 복원하기 위해 매우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아직까지 확실한 증거가 뒷받침되는 밝혀진 삶의 모습은 매우 적습니다. 코스섬에 태어나서 의학 교육을 받았다는 것, 직계자손이 아닌 사람에게 대가를 받고 의학을 가르쳤다는 것, 그리고 테살리아에서 의사로 살아가다가 생을 마쳤다는 것, 탈모가 있었다는 것 등이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히포크라테스의 삶입니다. 동시대의 기록이나 정확한 유물이 없다는 것은 자의적인 가감이나 신격화되기 쉽다는 약점을 가지게 됩니다. 히포크라테스의 위대함을 말할 때 흔히 언급되는 페르시아의 황제가 황금으로 초빙했다거나 아테네의 코스 침략을 막았다거나 하는 영웅적 무용담은 사실로 받아들이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간 역사학의 아버지 헤로도투스가 본인의 저작으로 알려진 역사가 거의 원문 그대로 전하는 것과는 대조적이어서 안타까움을 자아내게 됩니다. 2박 3일 동안 배와 비행기를 갈아타며 도착한 히포크라테스의 고향 코스섬은 고대 의학의 중심지 중의 하나였습니다. 히포크라테스가 태어난 기원전 5세기를 기준으로 의학 교육의 빅4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사들이 트리아드, 포사인, 빅5 이렇게 숫자를 붙이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요. 아마 중요한 내용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원전 5세기 의학 교육의 빅4는 동쪽으로부터 크니도스, 코스, 크로톤, 그리고 시칠리아입니다. 동쪽으로부터의 순서를 알려드린 이유는 동쪽으로부터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의학의 영향을 더 강하게 받았기 때문에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동쪽이 외과 쪽이 강하고 서쪽이 그리스의 사체엑셀에 기반한 지금으로 치면 내과 쪽이 강하기 때문에 동에서 서로 외우면 다른 내용을 접할 때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위 지도에서 보면 서로 빤히 보이는 정도의 거리지만 동쪽의 크니도스는 코스섬에 비해 외과가 발전했으며 질병 중심 그리고 고체 병리학이 더 발전해 있었습니다. 인간의 이성을 신뢰하는 합리적 시대에 의학 분야에서 이들이 이룩한 업적은 무엇일까요? 히포크라테스 학파를 위시한 이 시대의 의사들의 가장 위대한 점은 질병의 원인을 밝히고 치료하는 데 있어서 신의 존재나 신비의 힘을 가능성을 무시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로 스위스의 위대한 의학사가인 어윈 아카프니히터는 히포크라테스 학파의 이런 움직임의 의의를 의학의 독립선언이라고 불렀습니다. 신과 미신, 그리고 기도와 기술, 꿈, 대화, 뱀으로부터 독립해서 과학이라는 이름을 가진 의학의 첫 번째 독립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 시기에 의학이 신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학문의 중심이 신에서부터 인간으로 옮겨가는 시대적 분위기였고, 두 번째로는 신전의학이 한계를 노출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의학의 거짓말은 전쟁이나 전염병에서 다 들통나는 법입니다.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중세 흑사병의 시대에 수도사의 기도가 아무런 효과가 없었던 것처럼 외상이 빈번했던 전쟁의 시대에 신전의 기도나 꿈은 정말 몽상 같은 소리였을 것입니다. 차라리 이집트 의학의 영향을 받은 꿀을 바른 민넨이 웨드레싱 효과라도 보았을 것이라고 추측해 봅니다. 같은 의미로 코로나를 한의사에게 전적으로 치료하게 하는 것도 참 좋은 아이디어인데 실행은 용언한 것 같습니다. 히포크라테스가 수업을 했다고 전해지는 코스섬에 있는 플라타나스 나무입니다. 저 나무 아래에서 처음으로 신과 관계없는 의학 수업을 했을 것을 상상해 보니 경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잠시 코스섬에 있는 유적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신정경 학교가 있을 것이라는 상상도이고요. 지금 남아있는 유적의 모습입니다. 그럼 저 나무 아래 신전에서 히포크라테스에게 의학을 배우고 히포크라테스 학파를 형성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질문의 답은 의학의 독립선언만큼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학이 신으로부터 독립하겠다는 선언은 또 다른 혁명의 촉매제가 되었는데요. 고대 의학의 혁명이라고 불리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시점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히포크라테스 가문은 직계 아들이 아닌 외부인을 받아들여 새로운 학생으로 의학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히포크라테스는 학문인 가문이나 혈통보다는 재능이라는 조건을 요구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병의 원인과 치료가 달라지게 되니 그것을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조건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질병의 원인이 신과 절대자에게 있다면 치료는 기도와 신탁입니다. 환자의 어려움을 잘 듣고 그것을 신에게 전달하고 주로 꿈에 신이 나타나도록 하는 방법을 썼는데요. 따라서 그 신이 알려준 치료의 결과의 책임은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신이거나 환자였지요. 이제 신학에서 독립한 의학은 그런 치료법을 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병의 원인을 합리적으로 추론하고 치료법을 인간인 의사가 제시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시한 치료의 결과는 책임을 의사가 져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기도 하지요. 이때까지는 환자가 꾼 꿈 이야기나 들어주면 의사 행세를 할 수 있었지만 이제 의학을 신이 아닌 인간이 담당하게 되었고 기도가 아닌 사유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제자에게 필요한 것은 혈연이나 추천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누구냐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보고 뽑은 사람에게 기도 의학을 가르칠 수는 있었지만 체계적으로 방대한 지식을 전달할 수는 없었습니다. 합리적 공부는 그 공부를 해낼 만한 사람에게 시켜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조건, 수학 능력을 갖춘 외부 인물들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신으로부터 의학을 독립시켜 의학의 아버지라는 명예를 얻었다면 외부인을 제자로 받아들여 히포크라테스 학파를 형성한 것은 또 하나의 혁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능력으로 들어온 제자들은 공부는 잘하고 의학의 발전을 도모할 수는 있지만 전통적 의학의 전승이라는 관점에서 아들에게 없는 한 가지 걱정을 안고 있습니다. 바로 그 똑똑하고 수학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식을 다 배운 다음에 나 몰라라 하고 떠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절한 계약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 계약서가 바로 오늘날 히포크라테스 선서라고 알려져 있는 그 문서의 앞부분입니다. 이 선서에 관해서는 선서가 포함되어 있는 전집을 살펴보고 다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니지만 히포크라테스로 대표되는 그리스 의학의 특징이 물, 불, 바람 등 사체액의 조화와 흐름을 중시하는 액체 병리학이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사물이 기본적인 원소들의 흐름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현대 서양 의학을 제외한 전 세계의 모든 전통 의학의 사상에 널리 퍼져 있는 사상입니다. 한의학의 오행을 포함해서요. 이것을 극복한 유일한 의학이 현대 의학이고 과학혁명 이전까지는 서양 의학도 액체 병리학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기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기억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히포크라테스 사후에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 원정으로 인해 성립된 헬레니즘 시대의 의학 교육은 빅2에서 빅2 체제로 재편되게 됩니다.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 자신의 이름을 따서 건설한 도시 알렉산드리아와 오늘날 터키의 페르가몬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에 있던 도서관 무세이오는 헬레니즘 시대 지혜의 보고였습니다. 사실 알렉산드리아의 무세이오는 제가 포의 재건을 다룰 때 이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리학의 아버지 프톨레마이오스, 최초로 지구의 둘레를 측정한 에라토스테네스 등이 인따라 도서관장을 지냈으며 태양 중심설을 주장한 아리스타르코스, 평면 기하학을 완성시킨 수학자 유클리드, 아르키메데스 등이 이 시기 알렉산드리아를 빛낸 학자들입니다. 그리고 의학 분야에서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사람으로 켈수스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켈수스가 로칼플랩으로 포의 재건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체액설을 기반으로 한 그리스 의학의 전통이 아니라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인도 의학의 영향이었을 것이라는 것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제가 찾아간 무세이오는 이제 넘어져 있는 돌덩이도 찾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인류 역사의 최초의 도서관을 기리기 위해 전 세계에서 보내준 성금으로 바로 그 자리에 지은 최신식 도서관이 자리하고 있었고 벽면 건물은 세계의 모든 문자를 도안하는 것으로 처음으로 신에게 바치는 보물을 저장하는 곳이 아닌 인간에게 이로운 지식을 모았던 그 장소를 기념하고 있었습니다. 도서관 한 구석에 도서관의 건립자이자 초대 도서관장이었던 데메트리우스의 상이 쓸쓸하게 써 있었고요. 한때 세계 최고의 도서관이었던 곳에 어떤 성형외과 책이 꽂혀 있는지 궁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레베 플랩책과 컨버스 성형외과 교과서가 눈에 들어왔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히포크라테스가 죽고 나서 무려 500년이나 지난 서기 1세기에 와서야 히포크라테스 학파의 의사에 의해 히포크라테스 전집이 처음으로 만들어집니다. 사후 500년. 이미 어떤 것이 히포크라테스의 작품인지 확인이 어려운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전집을 엮은 에로티아누스는 전집을 엮으면서 헬레니즘 시대의 지식인답게 전승되던 고대 그리스 시대 의학 문서에다가 당시 알렉산드리아에서 접할 수 있던
당대의 최신 지견, 그러니까 터키, 크니도스 의학,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도의 의학을 모두 넣어서 히포크라테스의 전집이라는 이름으로 묶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대략 20개 정도로 전해지던 고대 히포크라테스 학파의 문서에 다른 학파의 문서 20개가 합쳐져서 40개로 구성되어 있는 히포크라테스 전집이 성립되게 되는 것입니다. 외과 부분과 오리엔트의 고체 병리학이 보강되면서 의학적으로는 더 완성이 되었지만 문서상으로는 서로 내용이 상충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16세기까지 출처도 알 수 없는 문서 20개가 더해지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전혀 분류를 할 수 없는 60개의 글 모양 형태의 히포크라테스 전집이 완성되어야 되게 됩니다. 게다가 중세에 들어간 문서들은 그리스도교적인 가치관까지 담게 되어 그야말로 묶음질이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히포크라테스 전집이 교과서로서 매끄럽지 못하거나 하나의 이론으로 질서정연하게 엮여있지 않은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히포크라테스 전집에 실려있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 선서의 이름은 그냥 선서입니다. 선서에 실려있는 선서에 히포크라테스를 암시하는 어떠한 단어도 없으며 단지 히포크라테스 전집에 실려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히포크라테스 선서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기원전 460년부터 337년까지 살았다고 추측되는 한 사람이 쓴 내용이 아니고 신성의학에서 의학이 독립해서 의학이 기도가 아니라 학문으로 자리 잡고 그 학문을 해낼 수 있었던 사람들에게 의학 교육의 문이 열리던 그 시대를 거쳐오면서 그때 필요한 내용이 덧붙여졌던 대학들의 합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의학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서 실용성이 있던 전집의 다른 부분과 다르게 선서는 주목을 받지 못하던 부분이었습니다. 선서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은 기원 후 300년에 작성된 사진에 보이는 파피루스 조각입니다. 최초의 선서가 알려지고 무려 700년이 지난 후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간에 얼마나 많은 조건들이 들어가고 빠졌을지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00년 전이면 고려 충렬암 때인데요. 충렬암 때 있었던 일을 지금 문서로 남긴다면 과연 정확도가 얼마나 될런지요. 이런 이유에서 지금 히포크라테스 선서 문구 하나하나를 가지고 오늘날의 의사들에게 족쇄를 채우려고 하는 것은 코미디 같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나마 대부분 히포크라테스 선서 시대에 저술된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는 헬레니즘 시대, 또 일부는 로마 시대의 것으로 보이는 것도 있고 특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윤리 규범에 관한 것들은 중세, 후대에 추가된 것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사진 한 장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로마가 멸망하고 다시 유일신이 인간의 삶을 정의하는 암흑기 중세가 오자 선서도 변화를 맞게 됩니다. 구글이나 다른 포스팅에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검색하면 나오는 십자가 모양으로 써진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려 12, 3세기 동로마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필사본입니다. 십자가 모양으로 되어 있지요. 선서의 내용에 종교적 색채가 가득한 수정이 가해지기 시작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맨 처음에 아폴론이나 그리스 신들의 이름에 맹세하는 구절은 모두 삭제가 됩니다. 유일신 세계에서 아폴론은 납득이 되기 어려웠겠죠. 그리고 이 그리스 신들의 이름은 예수와 야훼로 대체되게 됩니다. 그 외에 낙태를 금지한다는 등의 그리스도적 윤리의 내용이 이때 추가된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수학 능력으로 의학을 배울 수 있었던 의학혁명의 시대에 아들이 아닌 제자와 스승 사이에 맺었던 계약인 히포크라테스 선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졸업을 하면서 선서를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의학 교육에 입문하는 그 순간에 입학식 때 계약을 하고 의학을 배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선서를 보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가장 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9줄로 있는 방식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2줄은 계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줄에 계약을 증거하는 신이 나오고 두 번째 줄에 계약의 내용이 나옵니다. 신과 철학으로부터 의학을 분리시켰지만 그렇다고 신이 그리스인의 삶에 완전히 분리된 것은 아니어서 선서를 하려면 신이 증인을 서야 한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완전한 분리라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닌 것이 지금도 철밥도 먹고 점도 보고 하지 않습니까? 앞에서 나온 의술의 신 두자 아폴론과 아스클레피오스, 그리고 아스클레피오스의 딸들을 증인으로 삼아 선서를 합니다. 두 번째 줄이 본격적인 계약의 내용인데요. 스승이 부모가 되고 스승의 아들이 나의 형제가 되며 형제의 아들이 조카가 되고, 그러니까 새로 가족이 되는 것과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경제권을 공유하며 또 다른 가족 이외의 의학의 내용을 전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의학의 폐쇄성과 새로 생긴 의학의 사다리의 모습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줄은 의학에 관한 내용인데요. 가장 학문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의학에 관한 부분은 하나의 체계적인 의학으로 묶을 수 없는 여러 가지 학파의 주장을 담고 있으며 또한 같은 히포크라테스 전집 내의 내용들과도 상충하기 때문입니다. 이 대목이 히포크라테스의 전집이 한 사람에 의해 한순간에 써진 문건의 전승이 아닐 것이라는 증거가 되는 장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서 사실관계를 따지는 논쟁을 모두 소개하기 어려우니 간단한 반론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면 이것이 절대 한순간에 적지는 않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먼저 약보다 섭생, 시기를 중시한다는 것은 피타고라스 학파의 조화를 중시하는 의학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피타고라스 선서 운운하는 소리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피타고라스 학파는 수학뿐만 아니라 의학의 발전에도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독약을 쓰지 않고 낙태를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히포크라테스 전집의 부인과 편을 보면 낙태한 아이를 쉽게 꺼내는 법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하게 서술해 놓았고 또 전집에는 체액병리학의 주 치료법이었던 토하기와 설사를 시키기 위한 독약의 사용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줄은 편집의 오류가 아닐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임상의학에 관한 부분이라기보다 의료윤리에 관한 부분이라 마지막으로 가야 하는 문장이 아닐까 하는 학설도 있고 또 다른 학설은 이 윤리선언에서 하나의 선서가 끝이 나는데 전혀 다른 선서를 뒷부분에 붙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이 이상의 판단은 저의 영역은 아니고 연구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학자분들의 연구 성과를 기다려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문장은 칼을 쓰지 않겠다는 것과 결석 환자를 전문가에게 리포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순수 히포크라테스 학파는 지금 생각하면 내과의에 더 가까웠기 때문에 칼을 쓰지 않겠다고는 했지만 전집에는 여러 수술 방법과 기구가 소개되어 있어서 역시나 단일 저자의 저작이 아닌 것을 알려주는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뒤에 두 줄에 차별 없이 진료하겠다는 내용과 기밀 유지에 관한 윤리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이 내용에 관해서는 아까 중세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서를 지키지 않을 때 어떻게 해도 좋다는 그리스 선서의 일반적인 양식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선서의 부분은 정말 다양한 버전으로 전해져 내려오다가 유럽과 미국의 의과대학의 졸업식에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19세기의 일이라고 합니다. 저자와 편찬 연도가 비슷한 거의 새로운 윤리 선언문이 작성되게 됩니다. 원문에 맞게 선언문이라고 하는 편이 더 정확한데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흔적을 완전히 지우지 못하고 제네바 선서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특히 의사들이 나치의 범죄에 가담했던 비극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새로운 선언을 제정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인종과 계급 등에 관계없이 진료하겠다는 등의 시대상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제네바 선언은 필요에 따라 시대의 필요에 의해 1968년, 83년, 94년, 2005년, 2017년에 수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기로 있습니다. 선수가 겪었던 시대의 상황을 반영해서 짜집기 되는 운명은 제네바 선언도 피해갈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68년 시드니 수련에서는 환자 비밀 유지 조항이 환자의 사후에도 비밀을 지킬 의무를 추가했고 84년 베니스 총회에서는 그 유명한 수태의 순간부터라는 대목이 프로미츠 비기닝으로 바뀌었으며 94년 스톡홀름에서는 형제 뒤에 자매라는 단어를 추가했습니다. 2006년에는 수태의 순간부터를 삭제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카톨릭 국가인 아일랜드 의사회로부터 이 문구가 삭제되면 낙태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거센 반발을 받아 문구가 존속하게 됩니다. 그리스 버전의 페사리 문제가 중세 카톨릭의 영향이라는 설에 고개가 끄덕거려지는 사건입니다. 1948년에 선언에서 한 줄이던 고려 상황이 섹슈얼 오리엔테이션이 추가되기도 하는 등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덕지덕지 붙어서 이제 세 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면 저 줄이 점점 더 길어지고 윌라 털밋해야 하는 단어가 얼마나 더 늘어나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네바 선언의 미래와 의사의 미래가 함께 걱정되는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5년에 연세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실의 양재모 교수님이 처음으로 제네바 선언을 번역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듬해인 56년부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교의 졸업식에서 제네바 선언을 낭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조사를 해보니 53년에 일본 문서에 제네바 선언의 번역본이 발견되기도 해서 이 부분에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양재모 교수님이 문학적 재능이 한문 소양도 있으셨던지 우리가 흔히 듣는 이제 의협의 종사할 허락을 받음에 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 드리겠노라, 베풀겠노라로 끝나는 멋있는 문장으로 번역을 하셨습니다. 양재모 교수님이 번역이 멋있고 엄숙미가 있다는 것은 드라마나 영화의 주인공이 선사할 때는 지금 잘 쓰지도 않는 이 고어체 버전을 사용한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선언이나 선서라는 것이
엄숙이나 경건함을 표현하기 위해 일부러 문학적으로 과장된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이제의 의사들에게는 이것조차 허용되지 않는가 봅니다. 드리겠노라는 말조차 시대에 맞지 않고 권위적이라고 하여 허약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베풀겠습니다로 바뀌어서 오늘날 의과대학교 졸업식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히포크라테스 선서부터 하겠습니다 채로 공손하게 바뀐 제네바 선언까지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만 시간을 더 주시면 그리스 의학의 한계와 그 이후의 이야기를 잠깐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직계가 아님에도 의학을 배울 수 있게 된 의학 교육의 혁명 시기에 누구나 의학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사다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인 선서 히포크라테스 학파가 히포크라테스 학파가 일으킨 의학혁명은 마르크루스 아우렐리우스의 시위로도 잘 알려져 있는 페르가몬의 갈레노스에 의해서 완성되었습니다. 갈레노스는 골절, 심장의 구조, 정맥과 동맥의 차이도 관찰했으며 뼈가 부러지거나 근육이 파열되는 것을 고정하거나 꿰매는 것도 체계적으로 기술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리스 체액 병리학의 한계는 넘어서지 못하고 인간의 몸에서 가장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구조 중의 하나인 텐던 리페어의 개념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갈레노스가 태어나고 교육을 받았던 터키 페라가모의 병원 유적입니다. 갈레노스라는 의미를 두지 않는다면 파손이 심해서 일반 관광객이 꼭 가봐야 할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아쉽게도 로마 멸망 이후에 나타난 기독교 문명은 이성의 암흑시대였고 이 기간의 합리적 의학의 발전은 정체되었습니다. 신으로부터 의학이 독립하는 것은 현재에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것일까요? 다시 기도가 치료이던 중세시대에 종기에서 고름이나 짜내고 개사된 팔다리를 잘라내야 하고 때로는 이발사를 경험해야 했던 천시받던 이발외과이라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라틴어 한 줄 할 줄 몰랐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벌이 무서워 접근하지 못했던 흑사병 환자에게 새 부리 모양의 괴상한 옷을 입고 환자들을 돌보며 그들의 시신을 태우고 죽어가는 자를 보살피며 기도가 할 수 없었던 의학의 영역을 스스로 증명해내게 됩니다. 제가 강의를 통해 여러 번 제가 가장 존경하는 외과의 중에 한 분이라고 말씀드렸던 암브로아스 파레가 중세의 마지막 이발 외과의입니다. 그리고 베살리우스와 하비에 의해 해부학 발전을 통해 체액병리학의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이후 코의 제거편에서 소개해드렸던 18세기의 모르가니 그리고 19세기의 기샤와 비류의 병리학의 발전 그리고 지난 시간에 자세히 소개해드린 외과학의 발전을 통해 더 이상 그리스 의학이 가지고 있던 체액병리학은 학문으로서의 생명력을 잃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려 2400년이나 의학의 절대적 지식이었던 히포크라테스의 의학은 이렇게 해서 역사에서 전설의 장으로 넘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의학을 과학으로 끌어들인 히포크라테스 학파의 이론이 모두 부정되는 과정이 의학이 진정한 과학으로 완성되는 과정이었습니다. 마치 과학을 철학으로부터 분리해낸 아리스토텔레스의 지식이 하나하나 부정되면서 근대 과학혁명이 완성된 것 같다고 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지식의 내용이 부정되었다고 해서 사물을 바라보던 과학적 눈을 제시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위대함이 조금도 손상되지 않는 것처럼 고대 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의 체액 병리학이 학문으로서의 가치를 잃었다고 하더라도 의사라는 직업을 무당으로부터 분리시켜 독립된 직업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준 닥터 히포크라테스의 위대함도 전혀 퇴색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화를 걷어낸 우리 선배님 닥터 히포크라테스의 이야기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전의 강의와 다르게 오늘 제 이야기의 결론은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일부는 제가 주장하려는 뜻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결론을 짓지 않고 열린 모습으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또 어느 누군가의 마음속에 신화가 아닌 역사적인 닥터 히포크라테스가 자리 잡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